안녕하세요 여러분.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HTM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HTML 문서의 기본 구조, 그리고 몇 가지 시멘틱 태그,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태그들 살펴보았는데요. HTML 문서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머리 부분과 몸체, 내용 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몸체, 내용 부분에 해당하는 태그들, 주요 태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체, 제가 일부러 몸체라고 한 것은 바디 태그가 들어가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몸체라고 했는데요. 내용 부분이죠. HTML 문서의 내용,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태그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 안에 헤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헤더가 이 몸체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주로 머리글 이런 영역들을 나타낼 때 표현을 하고요. HN 태그, H1, 2, 3, 4 이렇게 된 태그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목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푸터 영역은 바닥글에 해당되는 섹션인데요. 저자, 문서 정보, 저작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태그가 바로 푸터 태그입니다. 그리고 아티클이라는 태그도 있습니다. 문서 내에서 우리 뭐 작은 단위의 글 이런 것을 아티클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단위의 뉴스 기사, 아티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좀 독특하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아티클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사이드라는 그런 이 태그도 있는데요. 어사이드 뭐 저쪽으로 비켜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나타내고 싶은 어떤 것, 뭐 요약글, 광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어사이드를 이용을 해서 본문 안에서 몸체 안에서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헤더, 푸터 이것은 너무 많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div 태그 이거는 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태그인데요. 디비전이라고 해서 영역을, 콘텐츠 영역을 지정을 할 때, 다른 말로는 구분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div 태그입니다. 레이아웃을 전체적으로 잡을 때 이 div 태그를 이용해서 문단, 전체적인 구역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비전 하는 거죠. 이 div 태그는 스타일을 담는 컨테이너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할 텐데요. 그 스타일 전체를 이 div가 받아서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매우 추상적으로 보이실 텐데 나중에 뒤에 가서 주요한 기능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div 태그를 쓸 때는 클래스 속성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 클래스 속성도 CSS에서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CSS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할 때 그 스타일에 관한 이름 지정을 할 때 클래스 속성이라는 것을 이 div 태그 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div 태그를 시작을 하고 그 안에 클래스는 뭐뭐 이렇게 쓰면 그 뭐뭐라는 이름이 이 div 영역에 붙여져 있는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 부분에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해 줘라고 스타일에서 나중에 꾸며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정하는 것이 이 클래스 속성이고요. 또 머리글, 바닥글, 내용 이런 것들에 이제 자주 사용이 됐는데 특별히 헤더나 푸터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머리글이나 바닥글은 되도록이면 헤더나 푸터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요.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 div 한 다음에 id는 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직 저 id가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CSS와 관련된 선택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 div라는 영역에 대문자 a라는 이름을 지금 붙여준 겁니다. 저 영역의 이름은 a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요. 저 영역에 대한 a에 대한 스타일을 스타일 시트 문서에서 꾸며주면 저 부분만 그 스타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패러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문단 이렇게 나눠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도 지금 div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b left, b center, b right라는 id 이름을 줬습니다. id가 그 영역 하나에만 이름을 줄 때 id라는 저 선택자 속성을 쓰는데요. id
B left라는 영역이야, B center라는 영역이야, B right라는 영역이야 이렇게 이름을 줬고요. 태그 사이에 있는 글자들은 실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내용으로 나타나는 글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쓴 다음에 물론 위에 HTML 태그 시작되고 중간에 헤더 태그도 있고 헤드 태그도 있고 바디 태그 시작되고 바디 태그 안에 지금 이걸 썼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 태그 종료되고 HTML 태그 종료되겠죠. 그렇게 해서 HTML로 저장해서 웹브라우저에서 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저기 써 있는 아이디, 저 이름을 가지고 아이디의 이름을 가지고 스타일을 지정을 하면 그 영역들의 스타일이 대등하게 들어간다, 매칭돼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스타일 예시인데요. 보시면 샵 B left, 샵 B left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ID B left 이렇게 되어 있죠. 속성을 ID라는 속성을 저렇게 써주시면요. 그러면 ID에 매칭되는 스타일을 입히려면 스타일 시트 문서 내에서 샵이라고 표시를 하면 ID라고 지정된 속성에 B left라는 이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가독성을 위해서 width, height 이런 속성들은 한 줄씩 써도 되는데 제가 화면 구성상 지금 쭈루루 나열을 한 것뿐이고요. B left 영역은 너비는 100픽셀로 해라. 높이는 300픽셀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를 줘라. 그리고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플로팅이라고 해서 배치 방법들입니다. 각 영역에 대한 배치 방법들인데요. 그것은 왼쪽으로 배치해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B left라는 이름이 지정된 저 div 영역, 디비전 영역, 저 영역이 이렇게 세팅이 돼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꾸며져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B 센터 볼게요. B 센터는 width 100, height 300 똑같죠? 그런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으로 했습니다. 플로팅은 레프트라고 했는데요. 이전 게 레프트면 그 레프트 옆에 붙어서 레프트로 나타납니다. 즉, 위에 레드 영역 width 100에 해당하는 거 옆에 B 센터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B righ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width 100이고 높이도 똑같은데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고 지정을 해줬고 플로팅을 레프트. 그러면 이 레프트 된다는 것은 레프트 왼쪽 정렬로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더니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과 HTML 관계의 구성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스팬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HN 태그, HR 태그, 내비게이션 태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텍스트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스팬 태그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스팬 태그를 쓸 때는 보통 그 공지사항 영역글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스팬 태그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HN 태그는 타이틀 태그라고 해가지고 제목 글자를 표현할 때 쓰는데요. HN 값, n이 1부터 6까지입니다. 그런데 값이 작을수록 높은 순위가 되면서 글자는 큰 글자로 나타납니다. 즉 H1이 가장 큰 글자, H6가 가장 작은 글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평선을 그릴 때는 HR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것은 메인 메뉴, 그 다음에 서브 메뉴 이런 목록들을 만들 때 활용을 합니다. OL, UL, LI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순서가 있는 목록이냐, 순서가 없는 목록이냐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목록 작성을 할 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HN 태그 1부터 6까지 쭉 나열을 지금 HTML 문서 안에서 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이렇게 웹브라우저 상에서 H1이 가장 큰 글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요. 내비게이션을 지금 만든 건데요. 여기에 내비게이션 태그를 이용하고 그 내비게이션 안에서 목록을 정리할 때 UL, LI 이런 태그들을 이용해서 unordered list 이런 것들을 지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L 부분에 보시면 클래스, NAV 사실은 저렇게 지정되어 있는 언어로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아무튼 여기는 클래스 이름을 NAV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UL로 묶이는 영역 전체의 이름, 스타일에서 구분할 수 있는 이름, 그것을 NAV다라고 지정을 했다는 거죠. UL로 묶이는 게 지금 소스 코드가 코딩 전체가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끝까지 전체의 코드를 UL로 묶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NAV로 닫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영역 전체를 지금 클래스란 속성을 이용해서 그 영역에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러면 저 이름을 가지고 스타일에서 어떤 스타일을 입히면 그 스타일을 지정한 내용이 고스란히 이곳에 와서 이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li 속성 보시면 회사 소개 밑에 또 다시 UL을 쓰고 li를 써서 서브 메뉴 구성한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 메뉴, 서브 메뉴는 대부분 다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이 패턴들만 기억을 하시면 메인 메뉴, 서브 메뉴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 주의하실 것은 여기 보시면 ahref 해서 샵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해당 정보, 이 회사 소개의 정보에 대한 링크 영역인데 시험에서는 이 회사 소개에 대한 실제 링크를 주지 않고 모든 요소마다 기본 임시 링크를 달아라 이렇게 시험에 주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앵커 태그라고 불리우는 어떤 정보를 연결해주는 저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href 한 다음에 샵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임시 태그로 넣어 주셔야 마우스를 인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주기 때문에 이런 메뉴 세세하게 다 모두 다 저렇게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임시 링크 주셔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몸체, 바디 부분에 사용되는 태그에 폼 태그가 있습니다. 폼은 말 그대로 양식 폼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을 사용자들이 입력할 수 있게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받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요 폼 태그를 이용하고요. 그 안에 인풋 태그를 이용을 하면 인풋 태그에 따라서 어떻게 입력받을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속성을 체크드라는 속성을 인풋 태그에 사용을 하면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버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줄 이상의 텍스트를 사용자가 뭐 감상평 이런 거 남길 때 쓰는 텍스트 상자 만들 때 저 태그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폼 태그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팝업 창 안에 폼 태그의 내용으로 구성해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성할 때 폼 태그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뭘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폼 태그 안에 인풋 태그와 텍스트 에어리어 넣고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보시면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텍스트 영역에 되어 있고 또 인풋 태그에 네임이라고 이름을 주면서 밑에 보내실 말씀 이런 것들도 적어놨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양식이 저절로 내가 이 양식을 꾸며준 게 아닌데 폼 태그에 있는 이런 태그들로 인해서 양식이 저절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름, 인풋 해서 이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이름 입력받는 값이 나와 있고요. 텍스트 에어리어 값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인풋 타입은 서브밋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 버튼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떤 게시판 안에 내용을 입력하는 내용들을 꾸밀 때 폼 태그, 양식 태그를 활용을 합니다. 네, 다음은 CSS입니다. 스타일 시트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인데요. 우리는 줄여서 스타일 시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강의 때마다 옷을 바꿔 입잖아요. 저는 그대로이고 저의 전체적인 프레임은 그대로인데 옷을 바꿔 입으면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처럼 이 스타일 시트 문서도 HTML 문서를 꾸며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스타일 시트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이 스타일 시트 문서입니다. HTML 문서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표시되는 스타일이나 레이아웃, 즉 전체적인 구성도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언어가 CSS라는 언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SS를 이용해서 HTML 문서에 있는 글자, 줄 간격, 여백, 색상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꾸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민 것들을 다 저장을 하고 저장한 것을 HTML 문서에 링크로 걸어주면
웹브라우저가 해석을 할 때 얘 스타일 있었네? 그 스타일 가져다가 이 HTML에게 입혀서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스타일이 꾸며져 있는, 스타일이 입혀져 있는 좋은 모습으로 웹브라우저 상에서 문서가 보인다는 거죠. 이 스타일 시트를 외부 문서로 별도로 저장하는 것이 웹 표준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스타일 시트를 아주 잘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홈페이지 하나 더 만들 때 그 스타일 시트 가져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좀 꾸미는 거나 색상을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스타일 시트에서 몇 가지 속성만 바꿔도 전체 홈페이지의 꾸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별도의 문서로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스타일 시트의 최신 규격은 3 버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문서의 스타일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문서의 내용 그리고 형식 이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어쩌면 이 CSS에서 스타일을 꾸미는 영역이 디자이너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HTML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이 프로그래머라면 여러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색상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 홈페이지 상에서 1픽셀의 차이도 매우 큰 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들이 요목조목 보면서 수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서의 형식을 매우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CSS는 다양한 브라우저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한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텍스트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간단하게 텍스트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CSS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HTML 문서와 별도로 저장을 하는데 확장자는 뭐뭐.cs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파일 이름은 알파벳, 숫자, 하이픈, 밑줄 이런 것들만을 활용해야지 특수문자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CSS 기본 규칙인데요. CSS 기본 규칙이란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문법으로 어떤 규칙으로 작성하게 되느냐입니다. CSS는요 아주 간단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택자를 적고 선택자 안에다가 속성과 그 속성에 대한 설정할 값 이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 윗도리를 바꾼다 그러면 이 윗도리의 사이즈가 M 사이즈도 있고 라지 사이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성은 윗도리 부분의 사이즈를 속성값 M이다, L이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선택자라는 것은 이 옷을 가리키는 그 지칭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선택자와 속성 땡땡 콜론 그리고 값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한 줄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속성이 단 한 줄이다 그러면 세미콜론을 안 적어도 되지만 당연히 여러 개의 속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계속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세미콜론은 언제나 들어간다. 이 스타일 하나를 적고 속성과 속성값 적고 세미콜론 넣는다.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크게 써봤는데 스팬 태그에 컬러를 블루로 지정하겠다. 스팬으로 지정되어 있는 작은 영역, 그 영역의 컬러를 블루로 지정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색상이 블루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 CSS는요, 제가 왼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 줄로 쭉 나열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속성별로 한 줄 한 줄씩 아무리 이렇게 문서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때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해놓으면 이 부분에서 내가 컬러를 레드로 바꿔야 되겠다. 바로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속성별로 한 줄씩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선언이 되는 부분이 바로 기본 규칙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선택자의 스타일 선언은 하나만 한다. 지금 선택자, 이 윗돌이 가리키는 것이 윗돌이 넣고 속성값 또 넣고 윗돌이 넣고 속성값 또 넣고 하지 않고요. 윗돌이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속성과 값은 대괄호로 묶이는 것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 대괄호 안에서 다 처리해야 되지
얘를 선택자를 또 써주고 또 하진 말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옷의 이름이 스팬이다 그러면 스팬에 대한 컬러 지금 적어줬잖아요. 밑에 보시면 컬러도 적고 스팬 안에 들어가는 폰트 사이즈 30픽셀이다 적어줬는데 이걸 한 번만 써야지 스팬을 밑에다가 또 쓰고 컬러를 레드하면 웹브라우저가 굉장한 혼란이 오겠죠. 도대체 블루를 하라는 건지 레드를 하라는 건지. 따라서 하나의 선택자에 대한 속성은 이 대괄호와 대괄호, 마침 대괄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서 끝나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여기 이렇게 써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은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고요. 제가 참고로 하는 졸파사의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굳이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가운데 방법,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HTML 문서 따로 짜고 CSS 문서를 따로 짜면 그 CSS를 이 HTML에서 끌어다가 적용시켜서 보여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HTML 코딩 안에 직접 CSS를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쭉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부터 스타일이네 라고 해석은 다 하거든요. 하지만 시험에선 그렇게 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라인 스타일도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소, 엘리먼트 태그 요소 안에다가 스타일은 뭐야?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방법은 사실은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아주 급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 태그 안에다가 직접 속성을 나열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스타일 시트 형식으로 만드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앞에서 아이디, 클래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CSS 처음 작성하실 때 그 부분을 좀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런데 알고 나면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은 아닙니다. 선택자가 뭐냐면 누구를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지칭하느냐, 어디를 지칭하느냐, 그게 바로 선택자인데요. 이 CSS 선택자 중에서 범용 선택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범용, 어디에나 쓰인다라는 의미죠. 범용 선택자는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별표, 에스테리크 별표처럼 생겨 있습니다. 별표를 하고 대괄호를 열어서 거기 안에 스타일을 쭉 적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스타일은 HTML 문서 전체에 적용해 줘라는 뜻입니다.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범용은 HTML 문서에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문서 전체를 맑은 글꼴로 하겠다. 그러면 저렇게 별 표시를 넣고 대괄호 연 다음에 폰트 스타일을 맑은 고딕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폰트 패밀리, 맑은 고딕 이렇게 속성을 적어주면 속성과 값을 적어주면 HTML 문서의 본문 내용의 모습들이 다 뭐 공지사항이든 갤러리든 뭐든 다 맑은 글꼴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글꼴을 다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페이지 전체 내용의 글꼴이라든가 통용돼야 되는 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범용 선택자를 적고 거기 안에서 해주신다면 웹페이지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입, 클래스, 아이디 이것들은 부분적으로 영역마다 지정되는 선택자를 말합니다. 먼저 타입 선택자인데요. 타입 선택자는 태그 요소 이름을 바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아까 스팬 태그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팬이라고 그냥 CSS에 바로 쓰고 거기 안에다 스타일을 지정하면 스팬 태그의 영역에 바로 스타일을 입히게 됩니다. 태그 요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특정 태그에 적용할 때 쓴다. 그래서 태그가 P이다 그러면 P 그냥 쓰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타입 선택자 자주 쓰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을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본문 안에 패러그래프를 여러 개를 넣었다 한다면 그 패러그래프 전체에 이 스타일이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태그 하나에 완전히 적용될 스타일이 아니면 타입 선택자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HTML 문서를 쭉 작성하다가 여기 p 태그 쓰고 여기 div 태그 쓰고 p 태그 쓰고 div 했습니다. 그러면 p가 들어간 모든 영역마다 이 스타일이 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타입 선택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만 시험을 보실 때는 되도록이면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를 이용해서 구분하셔야 덜 혼동되실 거다. 혼동이 덜 하실 거다. 이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클래스 선택자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HTML 코딩을 할 때 태그 옆에다가 클래스라고 속성을 적고 클래스는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0이 이렇게 적으면 그 0이라는 이름이 스타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일 시트에 0이를 이렇게 꾸며 이렇게 적어주면 그 0이라고 클래스가 붙어있는 그 HTML 태그에 스타일이 덮어 씌워지게 되는 것이죠. 태그에서 클래스 속성을 사용해서 클래스 이름이 들어간 태그에 스타일을 적용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스타일 시트에서 가져다가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클래스 선택자를 쓴다. 그러면 스타일 시트에서 그 클래스 선택자의 이름을 구분할 때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마침표요. CSS 문서에 점, 0이 하고 스타일을 적어주셔야 그 클래스 속성이 담겨 있는 그 태그 부분에 가서 스타일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때로 이 점 하나를 스타일 시트에서 빼먹어가지고 스타일이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오류가 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 보시면 내가 클래스 선택자로 HTML에 지정을 해놓고 스타일 시트에서는 점을 안 찍었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를 스타일 시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꾸며줄 때는 점을 찍고 클래스 선택자 속성 이름 한 다음에 꾸며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이디 선택자는 샵을 붙여서 이 스타일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 아이디 속성은 굉장히 좀 좁은 범위, 정말 그 특정 영역 하나에만 하고 싶을 때는 아이디 선택자를 이용을 주로 하는데요. 아이디 이름이 만약에 푸터다 그러면 샵 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스타일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푸터는 이미 태그 이름에 있으니까 사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뭐 푸터 N이라든가 푸터 M이라든가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더 좋긴 하겠죠. 아무튼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을 HTML에서 하고 그거를 스타일 시트에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스타일을 꾸밀 때는 점을 찍는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디 선택자를 내가 쓰겠다. 난 이게 편하다. 그러면 아이디 선택자를 쓰시고 스타일 시트에서는 샵을 쓰시면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준 선택자, 자식 선택자, 후순 선택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요소에 한꺼번에 동시에 스타일을 지정하고 싶을 때 다준 선택자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스타일 시트에서 A, B 이렇게 A, B 해주면 그 두 개에 대해서 동시에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선택자라고 하는 것은 A에 속해 있는 A가 부모라면 그 부모에 속해 있는 요소들, 부모에 딸려 있는 태그들, 그 태그에 어떤 것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A, 그 다음에 꺽쇠 B 하면 A 속에 속해 있는 B에게만 해줘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div 태그 밑에 P가 있는데 그 div 태그에 이름을 A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면 그 A라고 붙어있는 div 영역에 B라는 I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후손은요. 모든 후손들을 다 말합니다. 자식은 1차,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고 1차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가 또 아이를 낳으면 손자가 있고 증손자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녀부터 시작해서 모든 속해 있는 모든 자녀에 해당되는 태그에게 어떤 스타일을 입히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후손 선택자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후손은 A 띄고 B 이렇게 쓰면 A에 속해 있는 모든 B에게 모든 하위 요소에게 스타일을 적용해라 이런 겁니다.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것들 다중 선택이나 자식 선택이나 후손 선택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거를 어디서 활용하시는지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HTML 태그로 지금 이렇게
왼쪽에 HTML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메타 태그로 UTF-8 인코딩 지정했고요. 링크를 이용해서 style 1.css 문서를 불러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CSS 문서를 이 HTML에게 입혀줘라고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p 태그, 그 다음에 hn 태그를 써가지고 쭉 내용을 적었는데요. 거기 각각에 대한 스타일 문서, 스타일 내의 문서들, 오른쪽에 지금 적혀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범용 선택자를 이용해서 문서 전체에 마진, 여백을 20을 주세요. 그리고 폰트는 문서 전체를 맑은 글꼴로 해주세요. 이렇게 맑은 고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타입 선택자를 이용해서 바디 태그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 바디, 타입 선택자는 해당 태그 전체에 해당이 되는데 HTML 문서에서는 바디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바디 태그의 백그라운드는 샵 909090이라는 16진수로 나열하는 색상법이 있습니다. 그 색상법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색상을 정해줘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p 태그, 타입 선택자를 이용해서 p 태그마다 폰트 사이즈 20으로 정해줘. 이렇게 지금 타입 선택자 또 써본 거고요. 클래스 선택자 보시면 클래스 선택자는 .red, .gree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HTML 태그, HTML 부분에서 클래스 레드, 클래스 그린 이렇게 된 곳만을 말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컬러를 지정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ID 선택자는 ID라고 HTML에서 속성 값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컬러 블루, 폰트 사이즈는 12 이렇게 지정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고 밑에 보시면 다중으로 H1, H2, H3 다중 선택자를 지금 써서 한꺼번에 거기에는 어떤 거를 적용해라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보시면 웹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HTML 문서고요. CSS 문서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좋은 게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단어는 한 번에 이렇게 색깔들이 바뀌어서 공통적인 것들은 같은 색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red, .green 클래스 선택자죠. 샵 블루 ID 선택자죠. 그리고 선택자들의 결합 H1, 2, 3 콤마로 연결했고요. 이렇게 다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웹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바디 태그 타입 선택자를 이용해서 바디의 타입은 이 샵 909090으로 해줘라고 했기 때문에 바디 전체가 지금 회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영역, 선택자의 영역에 맞게끔 스타일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SS가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CSS 선택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우선순위는 ID 선택자, 잘 보시면 폭이 좁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ID 선택자가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 그리고 타입, 요소 이름을 직접적으로 써서 사용하는 타입 선택자 순으로 우선을 한다라는 거고요. 선택자가 만약에 동일하게 선언되어 있다 그러면 후자에 선언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신다면 아, 내가 정말 어느 영역 한 곳에만 적용할 때는 ID 선택자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또 클래스 이름을 동일하게 여러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한꺼번에 하려면 클래스 선택자를 하고 타입 선택자는 해당하는 요소 전체 한꺼번에 입힐 때는 타입 선택자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와 폰트 스타일을 이 스타일 시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예전에는 막 센터 태그 이용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폰트에서 이제 정렬하고 했었는데요. 스타일 시트에서는 텍스트 얼라인 이런 속성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정렬은 레프트, 라이트, 센터 이런 식으로 정렬하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있습니다. 데코레이션은 텍스트에 어떤 장식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건데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으로 지정을 하면요. 보통 링크가 걸린 텍스트는 밑줄 같은 게 그어지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상에서 밑줄이 나타나는 게 하이퍼링크 걸려서 밑줄 보이는 게 좀 보기 싫다. 그러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는 텍스트 장식이 없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링크가 들어가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자동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면 요소별로 불필요한 부분에 밑줄이나 이런 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폰트 사이즈나 폰트의 모양들 이런 것들도 이 스타일 시트 안에서 스타일 시트 속성에 맞게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이제 패러그래프를 두고 오른쪽에서 폰트 스타일, 폰트 뭐 글꼴 이런 것들 다 준 모습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미리 보기에 나중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CSS에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박스, 여러분 집에서 택배 박스 받으시죠? 택배 박스 받으시면 택배 박스가 이렇게 쌓여가죠? HTML도 마찬가지입니다. HTML은 한 태그, 한 개의 태그를 하나의 박스처럼 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HTML 문서에서 페이지 내에서 한 요소는 한 줄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즉, 그 줄에 어떤 박스가 들어오면 다른 박스를 옆에 못 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P라는 태그를 쓰잖아요. 그러면 P 태그 혼자서 그 줄 전체를 한 층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P 태그를 쓴 거 옆에 다른 P 태그 택배 상자를 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박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하시고 박스 모델의 속성을 바꿔주는 플로팅이라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CSS에서는 박스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HTML 문서 내의 모든 요소들, 이런 것들은 직사각형 상자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직사각형에는 생각보다 많은 구성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이시죠? 보시면 가장 겉에가 보더예요, 보더. 그리고 그 보더 안쪽에 콘텐츠가 들어가는데요. 보더와 콘텐츠 사이에 들어가는 겨울에 패딩 입잖아요. 그 패딩 영역이 또 있습니다. 패딩을 안 준다면 패딩 영역이 없어지겠죠. 패딩을 준다면 보더로부터 콘텐츠가 좀 더 안쪽으로 떨어져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콘텐츠는 위스와 하이트, 높이를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이제 꾸며지게 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 이 네모 상자 바깥쪽으로 마진이라는 영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진은 보더 박스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영역, 그게 바로 마진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박스가 하나의 태그 요소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P 태그 하나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박스 모델에서 우리는 플로팅이라는 것을 해나가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박스 모델 적용하기, 패딩 적용하기, 마진 적용하기, 보더 적용하기, 테두리 적용하기 이런 걸 한번 해봤는데요. HTML 태그로 일부러 내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적고 나서 스타일에서 패딩 얼마다. 마진은요, 사방으로 돼 있어요.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여러분에서는 여기가 레프트겠죠? 레프트, 라이트. 사방으로 몇 픽셀씩 여백을 줄지. 그러면 보더 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준 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웹브라우저 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창 안에서 마진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하나하나 매기고 나서 이거를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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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근데 제가 지정한 걸로 겉대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준 영역, 그 영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백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딩을 준 영역, 20, 30 이렇게 줬다. 그러면 패딩이 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패딩은 보더의 안쪽, 콘텐츠 쪽으로 안쪽으로 적용되는 게 패딩입니다. 그 패딩 영역이 적용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게 바로 박스 모델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플로팅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플로트입니다. HTML에서 박스 요소들은 한 줄을 차지를 합니다.
물론 박스 요소가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P 태그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단을 만들게 되면 문단의 너비가 좁아도 웹브라우저 이 전체 웹사이트 페이지에 비해서 문단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다음 문단이 옆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단이 밑으로 나타납니다. 한 줄, 한 줄, 한 층, 한 층 이렇게 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는 아니다. 나는 이 P 태그 문단 옆에 문단을 내 친구 문단을 나는 두고 싶다. 그러면 플로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플로트는 박스 요소를 어느 쪽에 띄워둘지 말 그대로 플로팅 할지 이것을 지정하는 건데요. 박스 모델을 정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기시험에서 플로팅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CSS 자체가 박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로팅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코딩을 하면서 플로팅 부분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도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플로팅은 플로트라는 속성을 쓰고요. left, right, none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뜨게 하지 마세요. 오른쪽에 배치해 주세요. 왼쪽에 배치해 주세요. 플로트 레프트 하면 웹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라이트 하면 오른쪽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를 첫 번째 주고 두 번째도 레프트를 준다 그러면 그 레프트 된 거 옆쪽으로 레프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플로팅입니다. 네, 플로트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플로팅한 예시입니다. 일단 HTML에서 전체적으로 이 요소 뼈대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div 태그를 이용해서 div 태그 안에 id 선택자를 이용해서 로고라고 지정하고 그 안에 이미지 소스 logo.jpg를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센터 속의 연역, 조직, 또 구성원 이렇게 메뉴를 구성하는 그 단을 하나 넣었고요. 그 밑에 다시 div 태그를 이용해서 플로트 p라는 이름을 주면서 id 속성으로요. 이 부분은 로고 아래에 나타나는 문단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사이드를 통해서 이 어사이드는 별로 주요 내용은 아니지만 뭐 광고성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쪽 구석에 한 켠에 배치할 때 어사이드를 활용하는데 이렇게 어사이드를 한번 영역을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스타일에서 지정을 한 건데요. 스타일에서 보시면 로고 영역에 플로팅을 보시면 플로트 레프트 그러면 로고 영역이 일단 레프트로 웹브라우저 상에서 왼쪽으로 배치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영역에 대해서 플로트를 레프트로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전에 왼쪽으로 배치된 것 그 I 옆에 내비게이션, 즉 메인 메뉴, 이 센터 속의 연역 조직도 이 부분이 그것 옆에 왼쪽으로 이렇게 걔 옆에 나란히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플로트 P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로트 레프트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왼쪽에 나타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사이드 부분에서는 이 왼쪽 플로트를 취소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지정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클리어라는 것을 써서 클리어 레프트 하면 플로팅이 이전 플로팅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취소를 시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웹브라우저 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플로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에 이 박스 모델들을 하나씩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를 해서 레프트 취소를 했더니 얘 혼자 지금 그 어사이드 영역은 혼자 동떨어져서 다른 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것이 바로 플로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div 태그, 내비게이션 태그 이 두 부분 같이 지금 왼쪽에 배열이 됐고요. 동떨어져 있는 div 이쪽은 바로 밑부분에 이렇게 따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와 jQuer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것은 사용자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동작들, 어떤 것들을 구현하고 싶을 때 그것을 보통 대화식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라는 것을 웹서버에 보내면 웹서버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작할 때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스크립트 언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스크립트 언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바로바로 해석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언어가 바로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을 하면
HTML 문서 내에 사용자 제어 기능, 어떤 것에 대한 동작,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안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역시 별도의 문서로 저장을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도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편집 문서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momo.js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규칙인데요. HTML이나 CSS는 사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나의 눈에 편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규칙을 가지고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쓰긴 하지만 원칙상 문법상에서 이 대소문자를 구별하진 않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한 문장을 끝날 때, 한 문장 선언을 할 때마다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CSS하고 이건 똑같죠. 그리고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이것을 예어가라고 하는데요. 함수를 만드는 펑션, 어떤 값을 돌려주는 return, 그 다음에 뭐 변수 선언하는 var, var하는 변수 선언문, 조건문, 이런 것들은 변수 이름, 값을 담는 그런 이름으로,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변수에 대해서 미리 선언하지 않고 곧바로 어떤 변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변수라는 것이 값을 담는 그릇을 준비를 해놓는 과정이거든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 선언이라는 것을 미리 해서 그릇을 준비해놔야 나중에 그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필요할 때마다 그릇을 그냥 그때그때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 토탈 20 그러면 토탈이라는 그릇에다가 20을 담아주라는 거구나. 20이라는 숫자 정수를 담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지정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에다가 부연 설명, 주석을 달면서 이 부분은 뭘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이 주석을 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슬래시하고 별표 에스트리크, 그리고 에스트리크하고 슬래시에서 그 사이에 주석을 적거나 한 줄을 할 때는 슬래시 2개를 해서 적습니다. 웹디자인 시험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 반드시 별도로 저장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스크립트 태그의 src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HTML 문서에 연결한다. 자, 요 내용 부분이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이고 그 파일을 불러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모음집, 그러니까 누군가가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불러다가 그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라이브러리인데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이 파일도 가져다가 보여줘라,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이것을 HTML 안에다가 적어주면 HTML 문서가 해석이 될 때 자바스크립트 기능들도 다 해석이 되면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HTML 상에서 헤드 태그, 즉 머리 부분, HTML의 머리 부분 안에다가 이 부분을 기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HTML 선언이 되고요. 헤드, 메타, 타이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HTML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적어준 예시인데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스크립트 언어 이렇게 본문에 들어간 거를 한 번에 보여주려고 했지만 우리가 시험에 이걸 작성한다 그러면 스크립트 부분을 동떨어뜨려서 JS로 저장하고 헤드 태그에서 불러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작성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내가 if문 P라는 그릇에다가 얘라고 쓰면 값이 담기면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에요. 라고 출력되도록 한 거고요. 얼라시 알람이 뜨면서 창이 뜨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시군요. 환영합니다. 뜨게 했는데 그런 기능들, 이렇게 기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저렇게 안에 내부 자바스크립트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부 문서로 저장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또 하나 만든 건데요. 역시 내부에 지금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내부에 했는데요. 여기도 얼랏을 이용해서 헬로 월드 이렇게 하고 3초가 지났습니다라고 얼랏이 뜨도록, 알람 창이 뜨도록 해놨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기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는 순간 뭔가 사용자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미지 슬라이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메인, 메뉴, 서브 메뉴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다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구현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포토샵 기능, 일러스트레이트 기능, 그리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로직 부분들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강의는 틴티층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